처음 그곳엔 휘황한 불덩어리만 존재했을 뿐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문명도 없었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우주는 질서를 찾아갔다. 우주가 시작된 지 160억 년 후, 마침내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 지상에 등장한 것은 긴 진화의 역사 중 극히 최근인 400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인간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인가? 이 엄숙하고 진지한 물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아레시보 천문대에서는 지금 외계 생명체의 음성을 찾고 있다. 외계 문명은 통신 수단으로 분명 전파를 이용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면 305m의 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그 신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외계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전 나사 에임즈 연구소의 켄트 컬러 박사는 35년 동안 외계로부터의 신호를 추적하고 있다. 컬러 박사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다. 지금 그는 이 작업을 그의 아내와 함께 하고 있다. 전파 청취가 시작되고 있다. 컴퓨터는 수신된 다양한 전파를 소리로 바꿔 컬러 박사에게 들려준다. 컬러 박사는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전파 소음으로부터 어떤 인위적인 신호를 분리해 들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서 별이나 은하계에서 오는 전파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매우 힘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컬러 박사는 외부의 거대한 수신 안테나로부터 받은 전파를 청력으로 분석한다. 그는 외계인의 소리를 처음 듣는 지구인이 될지도 모른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ET의 존재에 대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이클롭스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전파를 이용하여 ET와 교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추어 무선사로 활동하며 전파를 이용한 교신에 매우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생명체로부터의 신호를 찾는 일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은 없는 것일까? 지금 현재로선 우주의 한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에서만 생명이 진화되어 있는 것 같다. 태양도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계의 한 별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나 있다. 이러한 은하들로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공간. 외계의 생명체는 이 무한한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작업이 현재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티라고 불리는 이 탐사는 과연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인가? SETI attempts to answer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oldest questions of humanity. SETI는 인류가 오랫동안 가져온 의문 중의 하나인 우리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인가라는 물음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 그리고 그러한 은하계가 수천억 개나 되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과연 우리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까요? 현재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외계 문명과의 교신뿐입니다. 만약 우리 정도 수준의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외계에 존재한다면 전파를 이용해 우주를 가로질러 그들과 교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SETI는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인가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ET와의 교신을 시도한 인류 최초의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오즈마 계획이라 불리는 이 지구밖 문명 탐사는 코넬 대학의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그린뱅크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전파 안에 인공적인 신호가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최초 시도인 오즈마 계획 이후 세티는 나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자 1993년 나사는 세티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세티는 민간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티를 지원하는 가장 큰 민간 단체는 행성협회다. 행성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우주 단체로 우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영은 순수한 회원들의 기금으로만 이루어진다. 행성협회는 이러한 기금으로 민간 세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Something like that up in our computer. We have members in, and you see over here in Korea. Yes, 100 members. Korea. 회원들은 10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인 회원도 100명이나 된다.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100 members. 100 members. The society has 100,000 members around the world. 행성협회는 전 세계에 걸쳐 대략 10만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 25에서 50달러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행성협회는 이 기금으로 잡지도 발간하고 연구 활동도 지원하며 일반인들에게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원이 화성을 탐사하거나 지구에 접근하는 혜성 등을 관측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 우주에 관한 어떤 연구에 특별히 관심이 있을 때는 특별 기금을 내어 그러한 연구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세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행성협회 이사이며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분은 세티 프로그램에 수십만 달러의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행성협회는 화성 탐사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화성은 태양계 행성 가운데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다가 현재 생명체 탐구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이다. Do you believe that there was a life on the surface of Mars before in the past?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화성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다면 지금은 왜 없으며 생명체가 없었다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왜 생명체가 생길 수 없었을까요? 아무튼 화성은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화성은 지구의 반도 안 되는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 화성은 춥고 메마른 사막으로 온도는 영하 60도에 이른다. 여러 탐사선이 화성을 탐사했기 때문에 그 표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으로부터 우리는 화성의 표면을 가상 비행할 수 있다. 화성의 표면은 30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지만 40억 년 전의 침수로 깊이 패여 있는 자국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좁은 골짜기는 초당 수십억 톤의 물이 밀어닥쳐 생긴 지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홍수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자연적인 화학 작용이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과학자들은 30억 년 전쯤의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물이 흐른 흔적들로 봐서 화성에 생명의 근원인 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 표면의 사진 중에는 인공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물이 있어 화성 생명체에 대해 더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곳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화성에 존재했던 문명이 남긴 흔적이란 말인가? 이 흔적들은 화성의 문명을 이룩했던 어느 생명체의 소멸에 대한 기록일지 모른다. 이는 또한 우리 인류 문명의 미래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른다.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오직 95에서 100일 사이인 녹색 지역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구만이 기적적으로 이 거주 지역 안을 회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녹색 지역 밖에서는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생명체 존재의 조건은 무엇인가? There would be a period of time where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생명체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조건이란 우선 액체 상태의 물과 일정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햇빛입니다. 이러한 물과 햇빛이 지구상에 많은 미세 유기체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햇빛 두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해 본다면 목성 정도의 위치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양계에서는 화성뿐 아니라 목성 역시 생명체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목성의 4개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가 그 관심의 대상이다.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고 지구가 받는 햇빛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빛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로파는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조금씩 확대되거나 수축한다. 이 때문에 표면의 얼음은 균열을 일으키고 갈색의 긴 줄무늬들을 만들고 있다. 이 줄의 폭은 수십 킬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조성력으로 인해 밑에서는 열이 발생될 것이다. 이 열로 인해 유로파의 내부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물에 수생 생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모의 행성으로 알려진 화성의 극지방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이러한 얼음 속에서 생존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구상에도 화성과 비슷한 불모지가 있다. 그것은 남극이다. 기온은 영하 30도를 밑돌고 강우량도 1년에 10cm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1978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미세한 유기체를 발견했다. 생명체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적응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체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생명은 지구와 같은 행성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생명의 탄생에 꼭 필요한 행성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행성의 탄생은 수명을 다한 별의 폭발로 시작된다. 이 폭발로 생긴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에는 별의 구성 요소인 수소, 헬륨을 비롯한 다른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후에 행성의 성분이 될 뿐 아니라 그 위에 펼쳐질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별은 이러한 구름들이 충돌하고 수축하면서 중심의 온도가 높아져 불붙기 시작한다. 행성은 별 주위에 남은 먼지와 파편들이 서로 합치고 충돌하면서 생성되어 간다.
그럼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을까?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밝은 별빛에 가리워진 어두운 행성을 찾기란 마치 강력한 서치라이트 옆에 있는 반딧불을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계의 행성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금년 1월 천문학계를 흥분시킬 만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마시 박사는 동료인 버틀러 박사와 함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2개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릭 천문대에서 3m 쉐인 망원경을 이용해 큰 곰자리와 처녀자리에 있는 2개의 별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이들은 별의 진동을 조사했다. 만약 진동이 있다면 이는 주변에 있는 행성의 중력 영향 때문이고 이는 곧 행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 결과 2별은 진동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 태양계 외에도 또 다른 행성이 있다는 역사적 발견이었다. We live in a solar system ourselves. And we know that life 우리는 태양계 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물과 적당한 온도를 갖춘 태양계 밖에 다른 행성에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첫 단계는 생명의 진화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o you think there's life form of certain kind on the planets that you discovered? I don't know if there, in particular, if there's life on the planets we've discovered. 우리가 발견한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현재까지 알려진 행성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첫째 줄이 태양계입니다. 태양,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이고요. 아래 세 줄은 태양계 밖에서 새로 발견된 행성들입니다. 둘째 줄에 있는 것이 페가수스 51로 알려진 별입니다. 그림에서 태양 아래 있는 노란 것은 모두 태양과 같은 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줄에 있는 푸른 행성은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처녀자리 70에 있는 행성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한 큰 곰자리 47에 있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과 지구 거리의 2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두 행성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행성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자리 70의 행성은 2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라면 물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견한 두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양 밖의 다른 행성들을 우리가 관측하기 시작했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 주변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계 행성 발견으로 외계의 생명체를 찾는 연구가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없다. 어쨌든 이들의 행성 발견은 시작에 불과한 일이다. 마시와 버틀러 팀은 현재 60개의 새로운 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Science is often portrayed as being dry with just 흔히 equations. 과학이라고 하면 복잡한 방정식이나 도표 같은 재미없는 것들로 생각하는데 결국에 가선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계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들 말입니다. 과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가졌던 막연한 질문들. 밤하늘 저편에는 어떤 세계가 있으며 저 별들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인류가 이룩한 현대 과학은 우주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질문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현대 과학은 우주에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밝혀준다. 우주 공간에는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성운들이 있다. 전파 망원경으로 이 구름을 관측해보면 그 속에 갖가지 종류의 유기물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암모니아와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아미노산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유기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지구 생명의 기본이 되는 DNA가 이런 우주 성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주 공간 어디에서든지 생명은 탄생될 수 있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 인류와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체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면 우주 저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과학자들은 생명이 지구에서 탄생했다고 믿었다. 1953년 밀러는 원시 지구 대기에서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유기물이 합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설정한 원시 지구 대기는 잘못된 것이었고 원시 지구에서 자연 발생적인 유기물의 합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나사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생명이 지구가 아닌 우주 공간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공 비행이 가능한 U2기를 이용해 우주 물질을 채집했다. 수많은 우주 물질들은 지구 표면에 쌓이지만 다른 먼지들과 섞여버리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순수한 우주 물질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우주로부터 채집된 성간 물질은 태양계의 수명보다도 더욱 오래된 결정체들이다. 이 입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밝혀주었다. 성간 물질을 용기에 넣고 우주에서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우주 환경에서는 자외선과 같은 강한 우주선이 존재한다. 이 용기 속에서 성간 물질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그 결과 실험 용기 속에서는 새로운 유기 물질이 탄생했다. 이 유기물로부터 지구 생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유기물질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 과학은 입증했다. 이 수많은 유기물질들은 우주를 떠다니며 그들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다니고 있다. 즉, 물과 적당한 온도를 갖춘 행성만 찾게 되면 유기물질들은 DNA를 구성하여 생명체로 진화할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러한 유기물질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됐다. 이러한 인류가 이제 다른 행성에서 똑같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을 외계의 생명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A religious view frequently emphasizes that 우리들은 인간이 매우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조금도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나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생각은 우리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만큼 특별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주에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그들에게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은 우주가 어떤 곳이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잊고 산다. 그러나 허블에서 보내오는 별들의 사진은 우리의 눈을 다시금 우주로 되돌린다. 북두칠성 바로 위 작은 공간, 그 공간을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보면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에 그저 놀랄 뿐이다. 그 작은 공간에도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들이 수백만 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 별 가운데 생명 탄생의 필수 조건인 행성이 존재할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 행성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인가? 또한 생명이 그곳에서 실제로 탄생해 살고 있고 그 생명체가 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그 생명체가 다른 천체와 교신할 만큼의 기술 문명을 지녔으며 아직 멸망하지 않고 문명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가? 세티 창시자이기도 한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이러한 조건을 결합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수식화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주에 교신 가능한 문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적으로 추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한 추정 수치로 볼 때 우리가 외계 문명과 교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을 위해 별이나 행성, 생명체, 또한 우리와 같은 문명의 존재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1960년 나사는 오즈마 계획을 추진했다. 이것은 전파를 통해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 세티의 첫 출발이었다. 문명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이용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전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 망원경은 외계의 신호로 추정되는 전파를 탐지하기도 했다. 이 전파를 분석한 연구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기록지의 여백에 자신도 모르게 와우라고 썼다.
전파를 통한 지적 생명체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외계의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신호들이 여러 차례 수신되기도 했다. 나사의 지적 생명체 탐사에 참여했던 켄트 컬러 박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92, right after we began the search. 92년 나사가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찾기 시작한 지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메이저라고 하는 특이한 가스 성운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죠. 뭐랄까, 마치 시끄러운 소리로 별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별로 안테나를 맞추자 바로 그 신호가 수신됐죠. 안테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신호가 사라지고 그 별로 맞추면 신호가 다시 나타났죠. 만약 지상의 신호라면 안테나 방향에 상관없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텐데 신호는 안테나 방향에 따라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신호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몹시 흥분했고 그 신호가 혹시 지상의 전파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관측실에서 24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다시는 그 별로부터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구 밖의 지적 생명체가 우리에게 전파를 보낸다면 우리가 과연 탐지할 수 있을까? (20년) 전 지구를 떠난 무인 우주 탐사선 파이오니아 10호의 신호는 지금도 지구에서 수신되고 있다. 40억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파이오니아 10호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미약하다. 하지만 그 신호음은 단지 5시간 안에 지구에 도착하고 우리는 그 미세한 신호를 감지해내고 있다.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와 달리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고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를 훨씬 벗어난 파이오니어 10호의 미약한 신호까지도 수신할 수 있다. 만약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전파라는 매체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저 넓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는 그들과 교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보낸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신호를 수신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는 인류 과학기술 수준의 한계로 전체의 전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주파수의 신호를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세티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I think our civilization is just kind of emerging. We are just developing the tools and 최근에 와서야 that are 외계 necessary 문명의 that may allow 존재를 us to 탐지할 수 communicate with 있는 other civilizations 기술의 that are out 진보가 there. 이루어지고 And 있습니다. I'm optimistic in the long run. I'm not sure 저는 that we 매우 have the 낙관적으로 right 생각하는데 technology now, but I'm optimistic 현재 in the long 기술 run because 진보의 the 속도가 technology 매우 and the, 빠르기 the 때문에 understanding of how we 외계 communicate 문명을 changes so 탐지할 rapidly. 가능성도 The, 점차 our 높아지고 capabilities 있습니다. are doubling every year. So when we 처음 first 개발했던 started off, we 수신기는 built an instrument that 당시로는 had 대단히 100 놀라운 channels. 것이었지만 It could look 단지 at 100 100개의 different 채널을 frequencies 가진 or 것에 channels 불과했죠. simultaneously. And when we started off, 다음엔 we thought 6만 that was 5천 개, fantastic. It's amazing. 그 다음엔 We 400만 were 개, searching. And then the next 이어서 one we built 1억 65,000 6,800만 개의 channels. 채널로 Big improvement. 발전했죠. And the next one had 4 billion 그러나 channels. 이러한 놀라운 And the new one has 발전으로도 168 지금 billion 당장 channels. So you can see this 외계 enormous 문명을 improvement. 탐지할 I'm 수 not sure 있다고는 that this new 장담할 machine 수 will 없습니다. be enough to find these 그러나 signals that 계속해서 are out there. 기술이 But because we're 진보한다면 growing so fast, 언젠가는 we will 외계 soon have the 문명을 capability 찾을 수 to 있을 find 것이라고 these signals that 봅니다. are out there. 외계의 신호는 어떻게 탐지되는 것일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신호들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은 지상의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측은 채널, 즉 라디오 다이얼로서 직선이거나 사선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신호들을 표시합니다. 이 점선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죠. 완전히 수직인 이 선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이거나 군사용 레이더에서 나오는 신호인 지상의 신호입니다. 이쪽의 것은 기울어진 상태로 점차적인 주파수의 변동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미약하긴 해도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smic critters that we're looking for. (1993년) 나사는 예산 문제로 전파를 이용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중단했다. 현재 이 작업은 민간 차원으로 옮겨 진행되고 있다. 세티 연구소를 주축으로 최근 세티는 또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외계 신호를 찾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 세계 곳곳에 전파 망원경으로 탐사 장비를 이동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팍스 천문대에서는 세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피닉스 계획이 선포됐다. 민간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획은 나사의 오즈마 계획 이후 추진되는 최대의 세티 프로젝트다. 우선 피닉스 계획은 호주의 팍스 천문대에서 생명체가 있을 만한 1000개의 별을 선정하여 관측한다. 팍스 천문대는 남반구에서 전파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곳에서는 지름 70m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이용되고 있다. 피닉스 계획을 이곳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북반구와 적도상에서 실시된 관측에서 수신할 수 없는 신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티는 계속해서 그 관측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비록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피닉스 계획은 지금까지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닉스라는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나온 불사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티는 지난 20년 동안 나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93년 예산 문제로 의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 단체의 예산만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티 연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사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피닉스가 어떤 이전의 어떤 다른 연구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How is Project Phoenix different compared to the ones before and or ongoing other projects? Project Phoenix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ther SETI projects. 피닉스 계획은 전파 수신 능력에서 이전의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닉스는 무엇보다도 그 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아주 미약한 전파 신호까지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들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에서 200광년 범위가 그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피닉스 계획에서는 기술의 진보로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3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0조 배 정도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계획에서는 동시에 2,800만 개의 전파 신호를 수신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혹시 외계로부터 올지도 모르는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해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서 24시간 관측에 몰두하고 있다. 가끔씩 그 발원지를 알 수 없는 신호가 잡히기도 한다. Wow. Loo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So that should show up in the pulse detector. Yeah, the pulse detector's been finding it. If we look, we should actually be able to see the rep rate. Cool. But I did get the pulse detector. Really good. I didn't get the waterfall. 그러나 그러한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잡히지 않고 대부분 단발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신호들이 정말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신호라는 확증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티 연구자들은 금세기 내에는 ET가 보내는 신호를 반드시 탐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사는 세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 Roger, it's all downhill from here. Yeah, right. Okay, I'm gonna slip over. You got another foot to keep coming up. Keep coming up. 현재 나사의 외계 생명체 탐사는 행성 탐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행성 탐사는 지금까지 해온 외계 생명체 탐사 중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93년 수리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주로 확대된 인간의 눈, 허블. 우리는 허블 망원경으로 지상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했던 우주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됐다. 허블이 찍은 사진으로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 또한 별의 생성과 행성의 생성까지도 알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오리온 성운에 있는 원시 행성의 발견은 우주와 생명의 진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사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를 수신해서 ET를 찾는 세티와는 달리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 탐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블 망원경에 차세대 망원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고성능의 적외선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에 장착하여 행성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계획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베타 빅토시스라는 별을 지난해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검은 부분은 명왕성의 궤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즉, 태양계 크기 정도죠. 중심에 있는 별은 매우 밝아서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중심별 주변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의 중심에 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의 양쪽에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별들을 돌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허블이 촬영한 베타 빅토리스 사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지상의 광학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과 달리 허블에서는 광학 망원경에선 볼 수 없었던 별 주변 물질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 사진을 분석해 보면 베타 빅토리스 주변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행성을 직접 찍은 것은 아니지만 별 주변 물질을 선명하게 찍음으로써 앞으로 행성을 직접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만약 우리가 행성을 직접 찍을 수만 있다면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사진을 분석해 보면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지, 대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연 그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그러한 의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이처럼 행성들을 직접 촬영하여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는 것이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오리진스 프로그램이다. 오리진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주의 은하계와 별, 행성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할지도 모를 외계 생명체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거대한 장비를 개발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 크기의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물이나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곳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동굴에서 나와 하늘의 별을 보고 가졌던 궁금증. 즉, 저 별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왔으며 저곳엔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들이 바로 이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외계 생명체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발견한 외계 생명체가 오랫동안 자신의 문명을 유지해오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환경오염, 핵 문제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전쟁, 인구 문제 등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나약함에 대한 인정이고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다. 인간은 문명과 지능을 지녔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존재에 대한 답을 주진 못했다. 인간은 이제 우주를 향해 물었다. 그 메시지들은 파이오니아와 보이저에 실려 우주로 보내졌다. 파이오니아에 실린 그림 엽서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존재를 알리는 첫 시도였다. 보이저에 담긴 레코드엔 지구에 사는 각종 생물들과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 또한 세계 60개국의 언어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대표해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를 했다. Step out of our solar system into the universe, seeking only peace and friendship.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오직 평화와 우정만을 추구하는가?
이것은 1977년 6월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한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의 기록이다. 인간의 문명이 새겨진 금속재 레코드판은 인간이 미래를 위해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한 구석에서 자라 자신을 인식할 줄 아는 생명체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인간은 인류에 대해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가 태어났고 또 돌아갈 것이므로. 다양한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지구. 지구는 우리의 아이들과 더 먼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을 위한 것이다.